이어서 신라 선도의 전승. 앞 시간에는 신라 시조들, 바로 박석김으로 알려져 있는 박역거세, 석탈해, 또 김할지, 그리고 김수로의 시조 설화 속에, 신화 속에 담겨 있는 선도적인 요소를 설명드렸죠. 이번에는 신라 선도가 전해 내려온 거 말씀드렸죠. 신라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또 우리 어쩌면 삼국 중에서 가장 변방에 있지만은 우리 고유 문화를 잘 간직하고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 또 신라입니다. 보시면요, 단군의 선도가 신라로 개성된 거, 보시면 변지의 기수사문록은 우리나라 도류의 무리를 기록했는데, 그죠? 유교 사관, 불교 사관, 여러 개 있지만은 도가 사관 또는 선도 사관, 이 책들은 산중에서 은밀히 또는 이제 각 문파에서 은밀히, 그래서 좀 제대로 안전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언급되기를 환인진이는 명류에게서 업을 받았고, 명류는 광성자에게서 업을 받았는데, 광성자는 옛날에 성인이다. 이 광성자는 중국의 황제에게 도를 전한 사람, 도를 전한 어떤 도사, 성인, 그래 말하죠. 근데 조금 기분 나쁜 거는 광성자가 황제한테는 바로 도를 전해주고, 우리 환인, 바로 단군의 아버지 환웅의 아버지 환인인데, 이 환인한테는 광성자가 직접 도를 전해준 게 아니고 명류에게 도를 전해주고 명류가 환인에게 도를 전해줬다. 이 책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환인지는 아예 여기서부터 썼으면 좋겠는데, 중국의 광성자가 황제에게 도를 전했다 이런 게 장자책에 나오고 나서 워낙 유명해지니까 거기에 그냥 붙어서 이렇게 좀 권위를 높이려고 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보면요, 환인진은, 그것도 진이라는 말도 그렇게 참 못한 게, 중국 도교에서는 최고가 원시천존, 물론 삼천존이 있고, 근데 그 삼천존이 바로 원시천존이 최고인데, 그 밑에 단계의 신인, 그 밑에 진인입니다. 환인이 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인데 여기는 그렇게 진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도교 수련에서 최고의 경직하면 진인 그러는데, 그런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방선파의 조정이었다. 환웅천왕은 환인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뜻을 계승해서 사실을 기술하고 바람비 오곡 등의 360여 가지 일을 주재하여 동방백성을 교했다. 이거는 당군신화에도 나오는 얘기죠. 단군이 대업을 계승해 10년간 교화하니 구이가 모두 그를 존경하여 천왕으로 추대했다. 환웅도 천왕이지만은 단군도 환웅의 뜻을 계승해서 나라 잘 다스려서 천왕으로 추대했다. 그런 겁니다. 쑥으로 만든 정자와 버드나무로 만든 대궐에서 머리를 닦고서 소 위에 걸터 앉아 백성을 주관해 다스린, 옛날에 도사들, 옛날에 그런 임금들은 소 타고 다니면서 백성 순시도 하고 이랬다 그러죠.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다가 1418년, 여기 때 삼국유사의 기록과 좀 다르죠. 연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하여튼 1000몇 년이죠. 아사산, 아사달이 있는 산, 그래 보면 되겠죠. 거기 들어가서 신성이 되었다. 그의 자손들이 번창하여 그 당시 큰 나라 9개국과 작은 나라 12개국이 모두 단시였다라고 하고 있다. 이게 변지의 기수사문록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의 후손이 여러 부족의 나라가 되었다. 그래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문박씨가 마침 그 아사산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단군이 들어가서 신선이 된 그 아사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모지게 생겼으며, 눈이 모지다 해서 그냥 팔자가 모지다 그런 뜻이 아니고 눈도 아주 부리부리하면서 그렇게 생겨서 단군의 도를 능히 체득할 수 있었다. 그 단군의 도를 문박씨가 계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량은 향미산 사람인데 90세가 되어서도 얼굴빛이 어린애 같았으므로 백로기초로 만든 관을 쓰고 쇠와 배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호수와 산을 소유하다가 드디어 문박씨의 업을 이어받았다. 영랑도 나름대로 도를 닦고 있었는데 마침 문박을 만나서 문박의 도를 이었다. 단군의 도가 문박으로, 문박의 도가 영랑으로, 그러죠. 마흔대 신녀 보덕은
바람을 타고 다니고 검은고를 안고 노래를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가을 물속의 부용, 연꽃 같았다. 사람이 영랑의 도를 개성했다. 그렇죠. 영랑의 도를 다시 보덕. 이렇게 단군의 대가 도가 신라로 전승되는 거. 문박씨는 아사산에 살았으니까 신라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영랑부터는 신라입니다. 또 마한때 신녀 보덕이라 했으니까 신라지요. 그리고 신라의 선도가 단군의 선도를 이어받았다. 그걸 강조하려고 쓴 겁니다. 조혜적의 청학집. 물론 이 청학집 자체가 아주 뭐 잘 쓴 그런 역사책이라 보면 안 됩니다. 선도 설화, 선도 신화, 또 뭐 그런 얘기. 원래 앞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유학은 괴력 난신을 멀리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위주로 씁니다. 그래서 유학의 역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자꾸 식민사관이다, 뭐 그야말로 좀 뭔가 4대 사관이라가 비웃지만은 그나마 큰 그러니까 거짓이라든지 또 큰 어떤 첨삭을 덜합니다. 내려온 거 또는 기록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민가에서 많이 전해지고 오는 것도 믿을 수 없으면 안 싣고 이런 단점이 있어요. 불교는 불교 사화이라 볼 수는 없지만은 이런 스님으로서 절에서 썼으니까 바로 삼국 유사는 좀 불교 사관적인 뭐 느낌이 있다. 근데 실제 내용은 불교 사관적인 게 아니고 추석에 그런 걸 좀 많이 달았죠. 근데 선도, 도교, 중국 도교나 우리 한국 선도에서는 스타일 자체가 그야말로 국가의 공인된 단체의 입장에서 쓴 책이라기보다는 자기 문파의 어떤 수련 문파의 기운이 여기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과장도 하고 또 전에 내놓은 역사책을 좀 조잡하게도 뭐 쓰고 그러기도 합니다. 청학집은 아주 잘된 역사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선도 이야기 같은 그런 책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선도 관련 책 중에서 우리나라 선도의 유래를 이렇게라도 쓴 책은 다른 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신라사선, 좀 전에 영랑 이야기 했는데요. 고려 예종의 조서에 이르기를 옛 신라시대는 선술이 크게 행해져 사람과 하늘이 모두 기뻐했고 사성의 자취가 영광을 더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요거 전병훈의 정신철학 통편에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병훈은 이 사성이 바로 영랑, 술랑, 남랑, 안상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전병훈이 그렇게 정신철학 통편에서 이렇게 인용했지만은 고려사회에는 예종이 아니고 의종 되어 있습니다. 의종 때의 의종이 팔관회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이 팔관회는 원래 이제 불교 축제입니다. 불교 축제인데 근데 신라의 팔관회나 고려의 팔관회는 그 당시는 불교와 우리 고유 선도가 많이 융합되기도 했기도 하지만은 겉으로 행사 이름은 팔관회지만 거기서 모시거나 그 행사하는 걸 보면 거의 우리 고유의 선도입니다. 그래서 의종이 고려사회 고려 의종이 팔관회를 크게 부활시켜라고 말하면서 옛날 신라 시대는 여기는 선술대인데 거기는 고려사회는 선풍이 크게 행해져 사람과 하늘한테 그거는 용과 하늘이 모두 기뻐했고 또 백성과 만물들이 다 편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성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고려사에 나오는 그 내용과 다른 곳에서 전병훈이 찾는지 모르겠는데 전병훈이 잘못도 알고 이렇게 인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병훈이 말한 요 사성은 바로 영랑, 술랑, 남랑, 안상입니다. 그럽니다. 예, 신라 사성은 술랑, 그렇죠? 남랑, 영랑. 전병훈은 안상랑 그런데 다른 기록에는 랑자 없습니다. 다 랑인데 요는 그냥 안상. 이렇게 네 사람. 영남 사람이라고도 하고 영동 사람이란다. 그게 신라였으니까 그렇겠죠. 신라 사람이죠, 그냥. 고성해변, 이 고성은 지금 이제 강원도 북쪽 그쪽입니다. 그쪽 해변에 이 사선들이 사흘을 놀고 너무 경치도 아름다워 금강산 근처니까 아름다워서 돌아가지 않고 사흘을 놀았다고 해서 3일풀 한다. 또 그 남쪽에 봉우리가 셋 있는데 봉우리 위에 돌로 만든 감실이 있고 봉우리 북쪽 벼랑에 붉은 글씨로 영랑도 남석행이란 6자가 쓰여 있다. 여기서 남석행이란
남낭을 말한 것 같다. 이것도 이런이 그래 본 겁니다. 근데 글자 그대로 보면 영낭의 무리가 남석으로 갔다. 남석으로 뭐 향했다. 그런 뜻 같기도 한데 이래는 이 남석행 자체가 남낭, 영낭의 무리 남낭 뭐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런 해석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만큼 사선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작은 섬에 예전에는 정자가 없더니 존무사 박공이 정자를 세우니 즉 사선정이다. 또 단열이 군 남쪽 심리되는 곳이 있고 통천에 사선봉이 있으므로 모두 사선이 놀던 곳이다. 이 사선의 흔적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또 간성에는 선유담과 영랑호가 있고 금강산에는 영랑봉이 있는데 영랑든 신선들이 그 땅에서 놀았다 하여 생긴 일입니다. 자, 요걸 쭉 이렇게 든 거는 그만큼 신라 때 이 사선들을 정말 떠받들어서 사선들이 놀고 간 자리 그런 자리다 이름을 땄다 그런 뜻입니다. 또 작년에 아랑포가 있고 강릉에 한송정이 있으며 정자 밑에 찬물을 뜨는 샘과 돌솥, 돌절구가 있는 데다가 사선이 놀던 곳이다. 국조 여지 성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삼제도의 속집에는 총석정은 강원도 통천군에 있다. 돌기둥 수십 개가 있는데 높이가 연나무 길이나 되고 띄엄띄엄 바닷속에 서 있었다. 아마 이게 돌기둥이 띄엄띄엄 뭐 길이 연나무 길이 되는 게 있었다. 주상절리 요즘은 그렇게 말하죠. 제주도도 주상절리 있고 경주에도 주상절리 있죠. 주상절리 같아요. 주상절리 육각형 돌기둥 그렇죠. 여섯 모로 오골 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딱 뭐 주상절리인 곳입니다. 그 주상절리 그래 돌이 쫙 있는데 그 끝에 있다 해서 정자를 촉석정이라 이름하게 되었다. 전하는 말에는 신라의 영랑, 술랑, 남랑, 안상 이곳이 놀았다 해서 사선이라고도 한다. 영랑호입니다. 속초 영랑호. 이게 설악산입니다. 이게 울산바위. 그러니까 설악산 보이는 쪽에 영랑호. 이 반대쪽으로 보면 이제 이쪽에 속초 시내가 있고 바다가 있고 이게 아주 넓죠. 이게 바로 신라 사선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영랑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래 보는 겁니다. 아니, 다시 말해서 그만큼 사선에 대한 흔적, 특히 영랑에 대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그겁니다. 자, 좀 많이 안 알려진 물계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대 내왕 즉위 17년 임진의 보라국. 이 보라국이 어딘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냥 추측만 뭐 나주 쪽이다 그래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 고자국 지금의 고성 요거는 이제 경남 고성입니다. 사물국 지금의 사천 물론 이런 거 다 그 이련이 그렇게 추측한 겁니다. 이련의 추석에 다루는 겁니다. 팔국이 힘을 합쳐 변경을 침략했다. 자, 여러분 볼 때 신라 초에는 통일된 신라가 아니고 각 지방에 그냥 부족 국가가 있었다. 그 국가 8개가 합쳐서 신라 본토의 변경을 침략했다. 고려 볼 수도 있고, 또는 이런이 이렇게 여기가 지금의 고성 뭐 사천 이래 말했지만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이다. 일본이다. 그래 말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운 게 아니고 태자 나름과 장군 일벌을 명해서 군사를 보내서 팔국을 모두 항복했다. 이때 물계자가 큰 공을 군사 공을 세워 얻으었다. 그러나 태자에게 미움을 받아 그 공을 상주지 아니하였다. 태자가 싸움터에 나갔지만은 오히려 좀 위태로울 때 물계자가 의병을 일으켜서 들어와서 전시를 바꿔서 크게 이겼다. 결국 이 싸움의 큰 공은 물계자인데 오히려 태자는 미워서 그런 건지 또는 의병이라고 무시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의병은 우리 임진왜란때도 참 무시 많이 당했다 그러죠. 관군들 도망가고 없을 때 스스로 일어난 의병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관군들이 힘을 내서 다시 또 의병들과 합세했을 때 무시하고 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도 무시하고 그래서 뭐 곽재우는 그냥 아예 벼슬도 뭐도 없이 산으로 들어가서 신선처럼 가버렸다. 그러니까 신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물계자는 한마디로 의병장입니다.
누가 물계자에게 이르되 이번 싸움의 공은 오직 그대만인데, 그러니까 그대 때문에 오히려 전시가 바뀌어서 이겼는데 그대에게 상이 미치지 않으니 그대는 태자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가. 그래 말하니까 계자는 나라의 임금이 위에 계신데 어찌 인신, 그 임금의 신하, 태자도 임금의 신하일 뿐이다. 그 신하를 어찌 원망하겠나.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사람이 그렇다면 임금한테 직접 가서 공을 좀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물계자가 그럽니다. 공을 취하려고 이름을 다투고 나를 나타내려고 남을 덮는 것은 지사에 뜻있는 사람의 할 바가 못 된다. 오직 힘써 때를 기다릴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을미, 굴포궁, 지금의 하포 등 3국의 왕이 각기 군사를 이끌고 갈와, 이게 뭐 굴불인 듯 하다 했는데 지금의 울주가 지금 울산 옆에 있는 곳이죠. 울주, 그쪽을 찍고 있다. 그래 보면 앞에도 그렇고 지금 요 울산 근처도 그러니까 바다 근처에 있는 신라를 침공했다니까, 신라가 통일되기 전에 뭐 지방에 있는 남해 쪽에 있는 부족 여러 나라, 그러기에는 땅이 너무 좀 협소합니다. 그래 볼 때 아마 외적 쪽에서 쳐들어왔다, 그래 보는 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 지금의 하포다 이런 건 이러니 그렇게 추측한 거고. 그때 또 이제는 태자를 안 보는 왕이 직접 갑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바로 침략을 막아냈는데, 물계자가 포획한 것이 수십 급이었으나 사람들이 계자의 공을 말하지 않았다. 이때는 물계자가 혼자서 나갔다 그래요. 단기 필마로 가서 대공을 세웠는데 역시 왕도 물계자에게 상을 안 줬답니다. 계자가 거처에게 이르되 내가 듣건대 임금을 섬기는 도는 위태함을 보고는 목숨을 바치고 어려움을 당해서는 몰락을 잃고 절의를 지켜 사생을 돌보지 않는 것을 충일하였으니, 보라 앞에서 싸웠던 거, 그거와 갈와 지금 여기 싸우는 거 두 번 다 진실로 국난이고 임금이 위태함을 입었으나 내가 아직 몸을 입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용맹이 없었으니 이것은 불충이 심한 것이다. 조금 비약이죠. 그야말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두 번의 싸움에서 뭐 남들은 이겼다 그러지만은 내가 안 죽고 살은 것은 이 충성이라 볼 수 없다, 불충이다,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불충으로 임금을 섬기고 누를 선의에게 끼쳤고 조상한테도 누를 끼쳤으니까 효라고도 할 수 없다. 이미 충도 아니고 효도 아니니까 무슨 낯으로 다시 시중에 노릇수술을 하고 머리 풀어치고 검은고 메고 사채산은 어딘지 모른다, 이런도 모르겠다 미상되어 있습니다. 들어갔다. 이게 어쩌보면 그렇죠,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좀 안 맞는데, 뭐 심하게 말하면 큰 싸움에 두 번 의병이 돼 싸웠지만 나라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또 때를 기다려봤는데 역시 두 번째 싸움에도 인정 안 해주고, 이제 그냥 나라에서 벼슬 하고 세속에는 못 살겠다, 그 세속 버리기 위해서 핑계 삼아 부인한테 이야기하고 산으로 들어갔다, 뭐 그래 볼 수 있는데, 검은고를 메고 사채산에 갔다 돼 있죠. 전쟁 참 잘하는 장수이자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삼국 유사나 삼국 사기에서 두 군데 다 이 물계자를 그야말로 음악과 또 검술의 대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나무의 성벽, 성질입니다. 대나무의 본성, 성질은 슬퍼하고 그것에 비하여 노래를 짓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의하여 검은고를 타고 곡조를 지으며 은가여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요게 삼국 유사에 나오는데 좀 어쩌면 드라이하게 적혀 있죠. 드라이하게 적혀 있는데, 예. 이 범부 김정설, 김범부, 그런데 이 양반이 물계자를 나름대로 연구해서 소설처럼 썼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설가 김동리의 친형입니다. 김동리 아시죠?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신불 소설 쓴 그 김동리의 형인데, 이분도 뭐 이름 난 책은 없는데 소설 같은 걸 좀 쓰고 역사 소설을 좀 썼는데, 그분의 책 화랑회사, 이게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닌데도 시중에 거의 잘 없어요.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있는 것도 날아가서 막 허들허들한데, 거기에 물계자 이야기가 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앞에 역사에서 삼국 사기, 삼국 유사에서 아주 간략하게 전쟁에 공세하고 나서 아무 상도 못 받던 요건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게 역사가 아니고 역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물괴자는 신라 10세 내해왕 때 사람이다. 신라에 많은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역사가들이 너무 그냥 물괴자를 단추하게 초초하게 썼다. 그 사가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물괴자의 인물이 엄청나게 비범, 뛰어났다기보다는 그야말로 큰 벼슬 한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라서 그렇게 쓴 것 같다는 겁니다. 물괴자는 이름도 없는 집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누구 집 아들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큰 뭐 집안 족보도 없고 그런 식입니다. 특별한 친구도 없고, 그러면서 식견도 비변하고 도수를 신기했지만 그리 배운 것도 뚜렷하지 않고, 누구한테 배우고 누구한테 배우고 이런 검술의 족보, 음악의 족보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 말한 겁니다. 평생에 좋아하는 것은 검술과 음악인데 그것 또한 별로 배운 데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그저 타고난 천분이 그런 것을 좋아했고 또 좋아하였으므로 부지런히 쉬지 않고 공부하는 동안에 신기한 묘리를 두고두고 혼자서 깨쳤던 것이다. 심심한 때에 누구에게나 마땅치 못한 말을 듣거나 그죠? 좀 뭔가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산에 가서 배운 게 검술이고 음악이니까 산에서 검은고 타고 칼춤 추고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그렇답니다. 낮에 들어갔다가는 밤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밤에 들어가면 아예 새벽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 부인은 당연히 좀 걱정이 돼서 그러겠죠. 아무런 일이 있더라도 제낌이나 잡숫고 잠이나 제대로 주무실 일이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러면 어디 속 타는 사람이 없나요? 참 착한 부인이죠. 요즘 같으면 쫓겨납니다. 그 당시니까 그야말로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살짝 애교 있는 부드러운 바가지를 끓는 겁니다. 그럴 때 물괴자는 그런답니다. 그러시 그 말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말 안 했다. 물괴자가 중년이 됐을 때 검술, 음악 그리고 검을 검신, 검실령 그러죠. 섬기는 묘리가 말할 것도 없고 혹은 처세법 혹은 정치 혹은 군사를 불러 모으는 뭐 그런 거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와서 검술 배우러 오는 사람, 음악 배우러 오는 사람, 처세술 배우러 오는 사람, 심지어는 정치 물으러 오는 사람, 군사 물으러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은자지요. 신라의 그야말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큰 은자입니다. 근데 큰 은자지만은 뭐 이 방금 김범부의 책에도 소개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 벼슬 냈다든지 직접적인 뚜렷한 큰 공이 드러난 게 없으니까 제대로 역사는 너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괴자는 누가 무엇을 묻든 그 말에 따라 예사로운 답을 해주었다. 특별한 지망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두고 수련한 사람들에게는 과목 수련의 준비 과정으로 정신 수련을 먼저 강조했다. 실제 검술하든 음악하든 먼저 정신 수련이다. 그러면서 검술을 배우러 온 사람한테 먼저 음악을 가르치고 음악 배우러 온 사람한테 먼저 검술을 가르쳤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은 어리둥절하겠지요. 그럴 때마다 하는 소리가 그거나 똑같다. 실제 똑같다기보다는 뭐냐면 그야말로 흐름을 타고 그 도를 깨달으면 검술의 이치가 곧 음악의 이치고 음악의 이치가 검술의 이치다. 몇 년 전에 중국 무술 영화에 보면 저 누굽니까? 저 이영걸 나오고 한데 또는 그런 데 보면 그야말로 이제 두 검객이 싸울 때 검고 하나 타고 그러죠. 그러다가 그 검이 아주 춤출 때 검고도 아주 잘 춤추다가 검고 줄이 탁 끊어지니까 검도 탁 부딪혀 하나 죽고 그러죠. 그런 비유처럼 옛날에는 검술의 대가와 음악의 대가가 서로 통한다. 이걸 물괴자가 제자들한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사가 하는 말이 제자 교육을 할 때 꼭 쓰는 말이 너는 숨 쉴 줄 아느냐? 좀 황당한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요. 그것을 안다든지 모른다든지 간에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숨이란 만들어 쉬는 것이 아니라 절로 쉬는 것이다. 그러나 숨을 바쁘게 쉬는 사람도 있고 늘어지게 쉬는 사람도 있어. 숨도 저마다 꼭 고르게 쉬는 건 아니다. 예, 별것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하죠. 실제 오늘날 무술 또는 스포츠 또는 성, 음악 다 먼저 기본적인 호흡법을 강조하지요. 그래야 제대로 되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숨 고르는 것이 어를 앉는 자리에 닦는 것이니 어의 자리가 임의롭고 난 뒤에야 무슨 수행이든지 할 수 있다. 숨이 급한 사람은 성격도 급하죠. 숨이 또 너무 느린 사람은 그렇죠. 뭔가 좀 나사 빠진 사람이죠. 숨을 바르게 쉬는 것부터, 숨 바르게 쉰다는 말은 몸과 마음을 바로잡는 것부터, 보통 유교에서는 극기 그러죠. 그와 같은 거, 자기부터 수양하는 거, 예, 그거부터 시작한다. 그겁니다. 또 물개자는 칼 쓸 때마다 먼저 숨부터 고르고, 물론 적군이 왔을 때는 그러지 않겠죠. 근데 이건 교육할 때 또는 혼자서 연습할 때는 먼저 숨을 고르고, 그런 후에 살려지이다. 자, 요 말은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그렇죠. 칼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칼을 쓰기 전에 살려지이다. 우리 활인검 그러죠. 사람을 살리는 칼. 자, 여기서 약간 가지로 치지만은요, 일본 검놀은요, 칼날이, 칼등이 아래에 가고 칼날이 위로 가게 허리에 찹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면 바로 뽑습니다. 이거는 뽑자마자 저걸 바로 치는 거죠. 죽이는 검, 살인검. 우리 해동검법은, 또 우리 고유의 검법엔 칼날이 아래로 가고 칼등이 위로 갑니다. 시작이 방어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게 우리 도겠죠. 아마 이 물개자도 그와 같은 활인검. 그러면서 기도상 살려지다 살려지다를 몇 번 기도한 후에 또 정성스레 기도를 올린 다음에 노래 불렀다. 노래 끝나고 춤추고, 그리고 칼 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자체가 수행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적과 싸울 때는 그냥 바로 칼 뽑고 싸우겠죠. 그렇지만은 수행 자체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도 칼이 있는데, 실제 현중사에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쓰던 칼, 장검 2개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 한 번 휘두르면 천하의 강산을 휘두르는데 이따만해요. 근데 그 볼 때마다, 오, 저 칼 좀 어째 뽑나. 그거 싸울 때 쓰는 칼 아닙니다. 그야말로 장수로 지휘할 때 쓰거나, 또는 방에 모셔놓고, 칼을 모셔놓고 거기서 이제 마음 수양을 하거나, 칼을 뽑아서 한번 마음을 바로잡거나, 수양의 도구죠. 검술은 그렇게 많이 쓴 겁니다. 검은. 그처럼 바로 교육의 차원에서, 수련의 차원에서 칼 뽑기 전에 숨 고르고, 숨 고른 후에 살려지다 살려지다 살려지다. 그만큼 충분히 외워서 내가 뽑는 칼은 살인검이 아니라 활인검이다. 활인검이 되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 같은 마음으로 몇 번 주문을 외우고 나서는 또 부드럽게 춤을 추고, 그런 후에 칼을 썼다. 이게 수행의 자세다. 그 말이죠.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역시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 했답니다. 그러다가 나오죠. 앞에 했던 겁니다. 내왕 때 보라 쪽에서 비롯해서 쳐들어왔을 때 나가 싸웁니다. 물론 이제 그 김본부가 쓴 바로 물개자에서는 좀 더 길게 했었지만 삼국사 내용과 비슷합니다. 단지 좀 더 자세하게 제자들, 그렇죠. 다른 제자가 많았으니까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의병으로 나가 싸운 겁니다. 내왕의 아들 태자가 좀 위기에 몰렸을 때 바로 물개자가 제자들과 쫙 나타나니까 신라 군사들이 막 사이가 막 붙어 올라가면서 그 기세를 몰아서 적을 물려쳤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공을 제대로 못 받고 의병이라고 무시하고 돌아오니까 밑에 제자들이 투덜투덜한 겁니다. 최고의 공은 우리 스승님인데 왜 대접도 못 받습니까? 뭐 그렇게 투덜거렸겠죠. 그 다음 또 몇 해 만에 좀 지나서 굴포국에 있는 시방 창원이라 했는데, 여기도 이런 해석입니다. 세 나라 임금들이 모두 군사 거느리고 신라의 갈화성, 바로 울산 앞에서는 울주라 했는데, 울주가 지금 뭐 울산 옆에 있는 울주군이죠. 거기입니다. 침노해 왔다. 요때는 앞에 내왕 때는 물개자가 제자들과 함께 의병으로 갔는데, 요때는 혼자 단기 필마로 갔다 그래요. 이미 나이도 좀 들어서 백발을 날리면서 가서 바로 전세를 바꿨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 그때도 역시 제대로 대접 못 받습니다. 그때도 역시 제대로 대접 못 받지만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뭐 나라로부터 대접 못 받으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물계자가 그야말로 나는 공을 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또 이야기에는 가족과 함께 산으로 떠났다. 뭐 그래 말하게 됩니다. 산에 가서는 금은구와 금수를 타면서 평생 은누라며 살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물계자 이야기. 또 당나라 유학의 선인들 백년제집에 이르기를 최승우, 김각이, 승려, 자해가 의상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이거는 삼국유사에 나온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능화의 조선도교사에 나옵니다. 당나라에 들어가서 유학하더니 종남산 광법사를 지나다가 천사 신원지를 만나 벽을 친다. 이 천사가 누구냐면 바로 태평도 천사도 그러죠. 중국 도교 시조 바로 태평교도의 도사 중에서 우두머리급 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유학파 최승우, 김각이, 자해가 당나라 가서 종남산에서 중국 도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신원지. 그래서 신원지가 세 사람을 석실에 거차게 하고 내담법을 수령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다른 기록에 보면 중국 기록에 많이 나옵니다. 다른 기록에는 신원지가 종리권을 이 세 사람한테 소개했다. 그래 나오기도 합니다. 이 종리권은 누구냐면 중국에서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수당 시절에 종리권이 있고 종리권의 제자가 여동빈, 중국 8선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종리권이 했다 했는데 종리권이 가르쳤다기보다 신원지가 직접 가르쳤다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종리권이 가르쳤다 했을 때 더 신비로워 보이니까 그렇게 좀 확대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내단 이루니 최승우는 고국에 돌아와서 여러 관직임에서 폐위가 되고 또 구결로 최고원, 최초원과 진사 2청에게 내단법을 전수했다. 우리나라 중국 내단 수련의 기원이 시작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최승우는 그렇게 고국 돌아와서 최고원과 2청에게 전했는데 나머지 사람은 안 돌아왔죠. 물론 이게 자해람 의상은 돌아왔고 김각이 유명합니다. 안 돌아오고 중국에서 신선이 돼서 중국 열선전에도 나오고 운급 7점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선도교사에 나온다 그랬죠.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이 종남산입니다. 종남산인데 요거는 금선사인가 뭐 한데 요거는 그 당시 건물이 아니고 최근에 한중교류 합작으로 지은 겁니다. 뭐 어쨌든 여기에 종남산인데 여기서 어쨌든 수련을 했는데 그때 이런 건물 없었지만은 근데 거기에 요 안에 지금은 그거 처음 모셔놓는 그 돌비석에 당나라 두보가 김각이를 찬양하며 쓴 글이 있습니다. 김각이 저 신라 뭐 그렇게 돼 있죠. 그 정도로 중국이 알아주는 큰 신설이 된 건데 그 이야기에 중국 열선전 보면 그걸 나옵니다. 황제가 이 김각이를 너무 존경해서 언제 찾아뵙겠다고 사신들한테 보내서 연락합니다. 그랬더니 김각이가 아닙니다. 그날 내가 하늘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못 만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왕은 더 놀라서 그야말로 천사 같은 궁녀들하고 같이 딸려 보냈는데 그 여러 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했다. 이게 김각입니다. 당나라 유학 가서 중국의 최고의 신선이 된 사람, 최고의 신선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나라 이름을 떨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졌지만 이제 진짜 신라에서 꼭 뗄래야 뗄 수 없는 최치원. 자는 고은이요 신라 사람으로 12살에 배를 타고 당에 들어가 18에 진사에 급제했다. 이 최치원이가 그 신라 시대는 골품제였잖아요. 최고와 성골. 성골이 없어지니까 진골이 왕이 됐는데 이 최치원은 성골도 진골도 아닙니다. 박석킴이 나야 성골이 되고 그런데 또 김수로 가락국에서 온 김수로 좀 돼야 진골이라도 되는데 최씨니까 아예 안 되죠. 육두품입니다. 벼슬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릴 때 12살에 당나라로 유학 간 겁니다. 유학 가서 당나라 안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치는 과거의 급제에서 진사가 된 겁니다. 그런 후에 황소의 난이 생겼을 때 바로 병마도통, 병마절도사, 고병의 종사관이 됐다. 아마 부관 그래 보면 되겠죠. 예, 되었다. 거기서 부관으로 있으면 경문,
유명한 최초원의 문장이 토황소경문. 그건 지금도 내려옵니다. 이게 뭐냐면 황소가 난리 일으켰는데 너의 난리는 대의명분에도 어긋난 도적질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아주 심란하게 꾸짖는 긴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보고 황소는 말에서 읽다가 놀래서 떨어졌다. 물론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게 천하의 명문장이라서 그 당시 당나라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다 읽어보고 지금도 기록에 문헌에 남아있을 정도의 그런 명문을 남겼죠. 종사관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썼다기보다 고병의 이름으로 썼는데 실제는 최초원이 쓴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서 같은 거 다 최초원이 썼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돌아옵니다. 국내에 돌아왔는데, 국내에 돌아왔을 때 벼슬이 시독, 한림학사, 시독은 뭐 그 제자 태자를 가르치거나 그런 자리, 한림학사도 교육하는 자리 그러죠. 병부시랑은 좀 뭐 병권, 사서감사도 또 역시 또 이제 도서관장 비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니까 그러다가 태산, 부성, 태수까지 했지만은 최초원의 생각에서는 그렇죠. 벼슬이 딱 육두품에 막힌 겁니다. 뜻은 크지만은. 그리고 또 최초원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신라, 통일신라도 망할 때가 다 돼서 후삼국, 견훤, 궁예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산수를, 세상을 등지고 산수로 가야산에 들어가서 은거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좀 아주 생략했지만은 실제 최초원의 정사에는, 삼국사기에는 최초원이 관리로서의 업적, 또 공인된 책 쓴 거,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뭐 이야기, 뭐 가야산에 들어가고 가야산에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신선이 됐다, 이런 것마저도 없습니다. 야사, 김부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교 사관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최초원이 신라의 관리였다, 아주 뛰어난 관리였다, 그렇게 개원필경 이런 책 남겼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 기록의 중에서 정말 버릴 수 없는 거, 요거는 실제 삼국사기에도 나오는 거지요. 최초원을 어찌 보면 앞에서 청학점에서 우리 고유 선도는 환인, 환웅, 단군, 문박시, 영랑, 또 보덕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 내려간다 했는데 조선 도교사 쓴 이능화 입장에서 한국의 내단학은 최초원부터 시작한다, 그래 봅니다. 어찌 보면 최초원 때부터 중국 도교와 한국 고유 선도가 융합되었다, 그래 봐야 돼요. 그래서 조선 도교의 비조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선도에서 아주 중요시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고유 선도가 나쁘게 말하면 변질되었고, 좋게 말하면 중국 도교와 융합해서 좀 성화되고 고려된 겁니다. 근데 최초원이 그래도 남긴 바로 저거죠. 난낭비 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짧은 문장인데 많이 알려져 있죠. 구규현묘지도, 나라에 현묘한도가 있으니 통일한다. 이걸 설치한 근원은 선사의 상시에 기록되어 있는데 삼교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최초원이 당나라 가서 중국 도교 배우고 와서 봤는데 우리 고유 선도 속에 이미 중국에 있는 유교, 불교, 도교 다 있더라. 그걸 알고 쓴 겁니다. 접하곤생, 여러 생명이 융합되어서 아주 화해지면서, 또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가서 효도하니, 이거는 집에 들어가서 효도하고 나라에 가서 충을 다하니, 이거는 바로 공자 사구의 뜻이고, 또 처무의행지사, 뭐 억지로 하지 않고 또 말도 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이런 자연스러운 가르침은 주나라, 바로 노자, 주사사, 주사의 종지고, 또 제학막작, 제선봉행, 여러 가지 악을 짓지 않고 여러 가지 선을 받들어 봉행한 것은 주권태자, 바로 인도의 석가모니의 뜻이다. 참 짧은 문장이지만은 요 문장 하나로 인해서 우리 고대에, 우리 고유의 사상이 있었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는 큰 업적이죠. 비록 짧은 글이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최초원은 우리 한국 선도사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면서, 또 우리 한국 고유 선도에서 중국 도교까지 흡수한 한 차원 다른 우리 사상이 시작되는 사람. 그래서 한국 선도의 중시조, 뭐 청학집에서는 최고의 시장 환인 그러지만은 그 아래 중시조가
제천이다. 그래 보기도 합니다. 이 제천에 이제 야사에 보면 그런 나옵니다. 가해산에 들어가서 있다가 어느 날 하루는 절에서 가해산 해인사에 있다가 절에서 나가서 나뭇가지에 가설을 걸어놓고 신발은 풀숲에 버려둔 채 간 곳이 없이 사라졌다. 제천이가 호랑이한테 물려갔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죠. 김각이는 중국에 있으면서 도를 깨달아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듯이 제천 역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게 그 당시 당나라의 내단학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해선, 시체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죽음, 죽음 같지 않는 어떤 죽음, 요걸 상당히 강조해요. 중국 열선열에 많이 나오는데 제천도 그런 경지에 갔다 그래 보는 겁니다. 공에 구름 같은 수염과 옷 같은 볼은 항상 흰 구름이 그 위에 그늘 찌고 있었다. 옆에 막 머리 위에 광채가 나고 부처님 머리 위에 광채가 나듯이 그런 게 있었다 그 말이죠. 사진을 독수당에 모셔두었는데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제천의 초상화는 지금까지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독수당으로부터 동부에 있는 무릉루까지 몇십 리 붉은 언덕 푸른 고개에 소나무와 전나무가 창창하며 바람 소리와 물 소리가 어울려 자연의 음악 소리를 이룬다. 그만큼 제천이 노는 곳이 정말 신선히 노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동사보감에도 말하기를, 자, 이걸 보시죠. 공이 이때는 벌써 후삼국이 시작될 때라 그랬죠. 견원, 궁예가 막 나오고 할 때입니다. 그때 이미 왕건도 있었죠. 그걸 보고 제천이 왕건한테 글을 하나 전합니다. 어떤 글이냐면 고려가 장차 흥할 줄 알고 계림은 황엽이고 공명은 청송이다. 요런 아주 좀 뭔가 암시적인 글을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계림은 경주죠. 경주고 신라입니다. 신라는 황엽, 누런이펄이 벌써 신라는 낙엽이다. 공명은 바로 왕건이 태어난 개성이죠. 개성은 청송이다. 바로 왕건의 나라가 곧 푸르고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걸 암시하는 걸 써준 겁니다. 이걸 신라왕이 알고 미호에서 벼슬을 버리고 가해산 해인사로 들어갔다. 고래 말하는데 또 다른 기록에서는 난시에 워낙 세상이 복잡하니까 최초원이가 시무책을 왕한테 올렸는데 왕이 그걸 받아주지 않아서 실망하고 벼슬을 버리고 가해산 갔다. 그래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갔을 때 친형, 승려, 가해산에 이미 있는 친형, 현중과 또 정은사 같이 가해산에서 도를 논하면서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갓과 신발 수풀에 벗어놓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본조 이후 청평산인의 시에 인상 우처 산의구 수견 고운 불사신, 인거는 바뀌어도 산천은 옛것에 의지하는데 누가 고운의 죽지 않은 몸을 보았는가 하였다. 이 청평산은 고운의 글을 뜬 곳이다 그랬죠. 세상에서는 고운은 죽지 않고 신선이 됐다고 말했다. 고려 현종 때 문창으로 추정되어 문묘에 배양됐다. 이 뭐냐면 신라 사람이지만은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한테 장차 큰 나라를 세울 거란 암시의 글. 계림은 황엽이요 공명은 청송이라. 이런 글을 주고 왕건을 그야말로 사기를 북돋았다. 그런 분이라고 고려 현종 때 특별히 제천을 추존해서 문창우로 시호를 내리고 문묘, 특별히 사당, 나라에서 모시는 그런 사당에 모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 서구정의 필원작계는 당나라 학사 고운 제천을 송별한 시에 12성 주 도해의 문장 감동 중화국 12살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와서 문장으로 중국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런 겁니다. 또 공예 글에 보면 무엽 중봉지세 사입 중화 은하 열숙 진연 금환 동국 무엽 중봉의 해가 슬며시 중국에 들어와 열하 열수의 해에 금이 환양하였다. 중국에 돌아서 이름을 떨쳤다가 금환 금이 환양 그 말입니다. 다시 신라로 금이 환양했다. 그런 뜻입니다. 본국에 돌아온 후에
뭐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난세를 만나서 가해산 들어가서 가해산뿐만 아니라 지리산 청학동 그 외에 뭐 신라 쪽에 명산대천 차다니면서 소유하면서 신선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뭐 쌍계사에서도 그야말로 최치원의 흔적을 남기고 이런 시, 예. 치고는 선인이 표현이 세상을 떠났네. 작은 비석에 글자는 있건만 깊은 골에 무덤은 없네. 혼탁한 세상에 몸을 맡겼지만 청천에 하게 무리가 없네. 고산 같은 덕망 어찌 우러르리 이를조차 청량의 고개 숙이네. 여기 이제 임석청 억령이 쌍계사에서 최치원을 그리면서 쓴 시랍니다. 예, 해인사지요. 해인사인데 바로 최치원이 말년에 들어가서 여기서 친형과 또 다른 뭐 성녀 같은 분과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했는데 요 나무일 것 같아요. 요게 요겁니다. 최치원이 꼽아놓은 지팡이가 살아서 지금도 있는 천년이 넘는 전나무입니다. 예,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치원이 지팡이 꽂은 그것이 이렇게 살아있다 그래요. 요거 어디처럼 보십니까? 예, 부산 해운대입니다. 해운대인데 해운대 백사장, 달맞이 고개, 동백성. 근데 실제 해운대 해운이 최치원의 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최치원의 호는 고운 그러죠. 고운도 최치원의 호고 해운도 최치원의 호입니다. 호가 여러 개인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뭐 명필, 추사는 김정희는 호가 아주 뭐 10여 개 됩니다. 예, 해운대 그랬단 건데 실제 해운대는 동백성 요게 해운대입니다. 요 쪽은 요즘에 해운대 해수욕장 그런데 요거는 해운사 모래 쪽이라서 해운사고 요게 동백성이 해운대 역시 이것도 최치원의 흔적입니다. 예, 최치원 뭐 초상화를 조금 더 복원해서 좀 더 선명하게 만든 거지요. 예, 이 최치원 정말 다시 정리하면 신라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 다 고조선의 후예들이고 고조선부터 내려온 우리 고유의 사상 선도를 다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았는데 다시 한 번 더 크게 부흥시켰던 사람이 최치원. 그래서 이번 바로 신라는 선도의 나라였다의 강의 마무리를 최치원과 함께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